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가족 중심의 토지 인물 관계도입니다. 토지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고 그 인물들은 유독 가족 단위로 서로 엮이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서희 가족과 같은 주인공 가족들의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두만인의 가족이나 정한조의 가족과 같은 조연급 가족들까지도 3대 심지어 4대까지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으니 토지에서 등장인물의 가족관계만 정확히 알아도 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나 제 유튜브에 있는 토지 각권의 영상을 모두 들어서 대충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본 영상의 시리즈를 보신다면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딱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족 범주인 최찬반댁 가족과 구천이 그리고 조중구의 가족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사리 최찬반댁의 가족은 당주인 최치수를 중심으로 위로는 어머니 윤씨 부인이 있고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조씨 부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기에 이 집안은 대대로 남자가 귀한 집안입니다. 최치수는 하얀 얼굴에 예민하고 매사에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과는 13살 이후 형식적이고 차가운 관계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치수에게는 아내 별당아 씨와 5살 난 서희가 있습니다. 머슴 구천이가 자신의 아내와 야반 도주한 사실을 알고 강포수, 수동이와 함께 그들을 잡으러 가지만 실패한 뒤 귀녀와 평산의 계획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치수의 딸 서희는 모두가 아는 것처럼 토지의 주인공입니다. 일본에서 5살이었던 서희는 마지막 20권이 될 때 50대 초중반의 나이가 됩니다. 이러한 서희 옆에는 7살 위로 보여지는 길상이와 2살 위로 보여지는 봉순이가 있습니다. 봉순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훗날 남편이 되는 길상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상이는 영곡사 우관스님이 거둬서 키운 고아였습니다. 미술 솜씨가 좋아 훗날 금어, 즉 절에서 그림을 그리는 스님으로 키우려고 했던 아이였는데 윤씨 부인이 거두면서 최찬반댁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윤씨 부인을 비롯한 서희의 측근들이 모두 죽게 되자 봉순이와 함께 끝까지 서희를 지켰고 윤보를 따라 의병에 가담한 뒤 돌아와서 서희와 함께 다시 간도로 떠납니다. 간도에 도착한 서희 일행은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정착하게 되고 길상은 서희를 도와 크게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길상은 서희를 어릴 적부터 흠모해왔지만 조용한 성격과 신분의 벽으로 인해 고민만 하다가 혼기를 지나치게 되고 그쯤 자신의 눈에 들어온 과부 오기네와 혼인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자신이 혼인하기 전에 서희가 먼저 혼인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희의 혼사를 최치수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재 만주를 무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동진에게 부탁하지만 돌아온 것은 서희가 길상이 자네를 남편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 서희는 직접 회령에 있는 오기네를 찾아가는 등 적극적으로 길상에게 다가갔고 마차 전복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혼인까지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는 황국, 윤국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간도에서 큰 부를 축적한 서희는 공노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조중구의 땅을 하나씩 되찾으며 결국 복수에 성공합니다. 이후 가족을 데리고 다시 국내로 들어오지만 평사리로 가지 않고 진주에 정착합니다. 이때 길상은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이유로 간도에 혼자 남게 되지요. 서희는 진주에 오자마자 자신의 성을 김씨로 바꾸고 길상이의 성을 최씨로 바꿨습니다. 이는 두 아들에게 최씨 성을 물려주고자 하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서희는 가족을 버리고 독립운동을 택한 길상이의 행동에 분노를 느끼지만 차츰 용서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송관수, 장연학 등을 통해 독립자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동안 길상은 간도에서 독립운동가들과 이야기를 펼쳤고 서희와 그 가족들은 진주와 평사리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이후 사회주의 단체인 계명의 사건을 계기로 길상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 갇히게 됐고
간도에서부터 형무소에 이르기까지 길상이의 이런 일련의 부재 속에 황국이와 윤국이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 서희도 자신의 주치의이자 몸이 아플 때 바로 옆에서 지켜줬던 진주 박외과 의원의 박효영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를 마음속으로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서희는 후반부에서 박효영의 자살 소식을 듣고 길상이 앞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며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형기를 마친 길상은 진주에 돌아왔고 환희가 없는 동학 세력의 새로운 지도자가 됩니다. 관수와 함께 군자금 강탈 사건 등을 주도하며 세력을 다지기도 하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동학은 해체됩니다. 이후 길상은 혼신을 다해 도서람에서 관음탱화를 그렸고 이를 완성한 뒤 일제가 만든 최고의 악법 사상범 애방구금령으로 다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길상과 서희의 자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아들 황국입니다. 간도에서 진주로 올 때만 해도 어렸던 황국이 어느새 서울로 중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황국은 서울 임명빈의 집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임명빈은 서희가 조중구에게 복수할 때 공노인을 도왔던 임역관의 아들이고 토지 중반부의 여주인공급으로 등장하는 임명희의 오빠입니다. 이들 가족의 이야기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추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황국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황국은 아버지 길상을 닮아 그림을 잘 그렸고 조용한 성품의 아이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함이 내재되어 있는 아이였습니다. 중학교 입학 무렵 아버지 길상을 머슴이라고 놀렸던 친구 이순철과 크게 싸운 이후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황국은 어머니 서희의 뜻에 따라 와세다 대학 법학부에 진학했지만 나중에 자신의 적성을 찾아 미술을 다시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동경에 있는 동안 아버지의 부탁으로 송관수의 아들 송영광을 찾게 되었고 그와 친구가 되면서 훗날 영광과 양현이 만날 수 있는 이야기 고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습니다. 동경에서 서울로 돌아온 황국은 어머니 서희가 마련해준 해화동 집에 귀가하며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방직 공장을 하는 황태수의 막내딸 황덕희를 아내로 맞아 결혼했고 아들 재영을 낳았습니다. 덕희는 뒤에서 설명한 기와의 친딸이자 서희의 양녀 양현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서희의 차남 윤국은 형 황국에 비해 성격이 거칠고 적극적입니다. 이런 성격으로 진주고보 재학 중 광주학생 운동의 영향으로 진주에서 동맹 휴학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동자로 몰려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이를 통해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버지 길상이 계명의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 있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 무작정 서울로 가출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주막에서 일하는 수기에게 잠시나마 좋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와의 딸 양현을 좋아했지만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하자 학병의 지원에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속으로 뛰쳐들어갑니다. 양현의 이야기는 추후 봉순인의 가족을 설명하는 곳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촌수로 따지면 서희의 삼촌이 되는 구천이, 즉 환희를 소개합니다. 구천이를 알기 위해서는 윤씨 부인의 비밀을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최치수의 어머니 윤씨 부인은 영곡사 절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숨어 지냈던 동학당 대장 김계주에게 겁탈당합니다. 김계주는 영곡사 주지스님인 우관스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김계주에게 겁탈당한 윤씨 부인은 집에 돌아온 뒤 시름시름 앓았고 윤씨 부인을 진맥했던 당시 최참반댁의 주치의 문의원은 윤씨 부인의 몸에서 태맥이 흐른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끝까지 비밀을 지켜줍니다. 당시 마을의 무당 월선내는 윤씨 부인이 절에서 1년을 보내야 몸에 붙은 귀신이 떨어져 나갈 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 덕에 윤씨 부인은 당시 시어머니인 조씨 부인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고 절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낳았던 아이가 바로 김계주의 아들 구천이, 즉 환희입니다. 윤씨 부인은 절에서 10달을 보낸 뒤 구천이를 출산하고 최참반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치수의 나이 13살 때의 일이고 이때부터 윤씨 부인은 아들 치수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알았던 사람은 문의원, 무당 월선내, 그리고 윤씨 부인을 따라 절에 함께 들어갔던 갓난어멈과 바우아범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켰고 윤씨 부인은 이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보답했습니다. 무당 월선애의 딸 월선이가 결혼에 실패해 평사리로 돌아오자 하동읍내에 주막을 차려줬고, 세월이 흘러 할멈이 된 갓난할멈이 제사 지낼 후손이 없는 것을 걱정하자 두만이네에게 땅을 주고 갓난할멈과 바우할아범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해 줬습니다. 다시 구천이로 돌아와서 태어나자마자 절에 맡겨진 구천이는 아버지 김계주를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동학란이 일어날 때도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계주는 구천이에게 최참반댁 윤씨 부인이 너의 친어미라는 것을 알려줬고, 동학란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버지가 죽자 구천이는 큰아버지 우관 스님이 있는 영곡사로 가지 않고 자신의 어미가 있는 최참반댁에 찾아옵니다. 윤씨 부인은 구천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아들임을 직감했고 하인으로 받아줍니다. 구천이는 밤마다 산에 올라 자신의 이부 형님인 최치수가 있는 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천이는 별당아씨와 함께 야반도주를 했고 둘은 최치수와 강포수의 추격에 쫓겨 지리산과 묘향산으로 도망치고 결국 별당아씨는 묘향산에서 죽게 됩니다. 별당아씨가 죽자 지리산으로 혼자 들어온 구천이는 예전 자신의 아버지 김계주와 함께 동학생활을 했던 운봉 양재곤 노인을 우연히 만났고 그의 도움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학당을 이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학당 내 다른 의견을 가진 윤도집, 지산만 등과 대립과 반목도 하고 간도에 들어가 길상과 함께 몇 날 며칠을 함께 뒹굴며 광란의 주연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후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된 지산만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자결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환희가 동학 세력의 리더가 된 이후부터 환희 옆에는 항상 강쇠라는 이름의 장사가 따라다니는데요. 강쇠를 비롯한 동학당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최참반댁 혈육의 마지막 격가지인 조중구 가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중구는 최치수 할머니 조씨 부인의 오빠의 손자입니다. 조중구가 최치수보다 2살이 많으니 조중구는 최치수의 육촌 형님, 즉 제종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중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평사리 최참반댁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치수와 윤씨 부인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티더니 최치수가 살인사건에 의해 죽고 윤씨 부인이 전염병으로 죽자 최참반댁을 송두리째에 삼켜버립니다. 조중구의 아내는 홍씨 부인인데 사악하기가 조중구보다 한 수 위인 여자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등이 꼽추인 조병수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병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엄마인 홍씨 부인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지만 심성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곱고 착합니다. 최참반댁의 재산을 탐하는 부모의 악행을 부끄러워하지만 힘이 없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외부와 차단된 독방에서 책을 보는 일뿐이었습니다. 조중구와 홍씨 부인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평사리 최참반댁에 버려지다시피 했고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지만 결국 통영으로 건너가 소목릴, 즉 목공장인이 됩니다. 서희의 복수에 모든 것을 빼앗긴 조중구는 남은 평사리 집을 팔아 서희에게 받은 5,000원으로 전당포와 고리대금업을 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그것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홍씨 부인과는 헤어집니다. 결국 늙고 병들게 된 조중구는 통영의 병수를 찾아왔고 병수는 그런 아비 조중구가 죽을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병수는 아버지의 악행을 자신이 대신 뉘우친다는 마음으로 도피 중인 서기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고 중후반부 지리산 세력으로 자리잡은 도소람 주지스님 소지감과 해도사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조병수에게는 통영에서 자리잡은 조남현, 조종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비중은 극히 적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 중심의 토지 인물 관계도 1탄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참반댁의 당주 최치수를 중심으로 위로는 윤씨 부인, 그 위로는 조씨 부인이 있고 밑으로는 서희, 그리고 서희의 남편 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최황국, 최윤국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최황국은 황태수의 딸 황덕희와 결혼하여 최재영을 낳았습니다. 최윤국은 양현에게 사랑을 거부당하자 학병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의 또 다른 아들 구천이, 즉 김환이 있습니다.
환희의 아버지는 동학당 대장 김계주였는데 그는 용곡사 우관 스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조중구는 최치수 할머니 조씨 부인의 오빠의 손자입니다. 즉 치수와는 육촌관계인데 촌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최참반댁 외가 쪽의 먼 친척 형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중구의 아내는 홍씨 부인이고 이 둘 사이에 조병수라는 꼽초등을 가진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수는 다시 조남현, 조종현이라는 두 아들을 둡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본 가족 중심 인물관계도 1탄입니다. 오늘은 2탄으로 봉순이의 가족과 이상현의 가족, 그리고 3탄으로 용희의 가족과 김훈장의 가족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순이 가족입니다. 봉순이의 엄마 봉순내는 최참반댁 친모, 즉 바느질을 도맡아 하는 여자였고 윤씨 부인이 가장 믿고 총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봉순이를 혼자서 기르지만 특유의 강단과 지혜가 있어 다른 하인들도 봉순내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독 귀녀만은 봉순내를 대단찮게 여겼고 봉순내도 그런 귀녀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최치수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귀녀를 맨 처음 의심한 사람도 그리고 그것을 윤씨 부인에게 얘기하여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도 모두 봉순내였습니다. 이런 봉순내는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윤씨 부인과 함께 사망합니다. 봉순내의 딸 봉순이는 서희보다 2살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뻤고 노래를 곧잘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항상 서희, 길상과 함께 짝을 이뤄 놀았기에 이 세 사람의 마음속 연대감은 각별했습니다. 점점 커가면서 오빠뻘인 길상이를 사모했지만 길상이의 마음이 서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단념합니다. 이후 서희 일행이 간도에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자신은 진주에 남아 기화라는 이름의 기생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목소리가 좋았던 기화는 기생으로서 인기가 아주 좋았고 진주에 돈 많은 양반의 소실로 있을 때부터 물지개를 지던 서기에게 일감을 몰아주며 동생으로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는 간도에서 돌아온 이상형과 그의 동료들인 서희돈, 황태수, 임명빈 등 개화사상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중 서희돈과 잠시 함께 살았지만 서희돈이 조선을 떠난 뒤 다시 상형과 정을 나누게 되었고 그의 딸을 임신하게 되니 그 딸이 바로 토지 후반부의 여주인공급 역할을 했던 양현입니다. 상현은 기화가 자신의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만주로 도망치듯 떠났고 기화는 아편쟁이가 되어 몸도 마음도 망가진 상태로 혼자 양현을 키워냈습니다. 그러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희가 서기를 통해 기화를 데려오게 했고 평사리 최참반댁에 두 모녀가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한번 아편 맛을 본 기화는 최참반댁이 감옥 같았습니다. 도망을 갔고 그때마다 잡혀왔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기화의 눈은 점점 초점을 잃어갔고 하루 종일 멍하니 섬진강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무렵 서기의 아내는 기화와 서기의 관계를 의심했고 서기가 선생으로 있는 학교에 소문을 내어 직장을 잃게 만듭니다. 기화는 자신 때문에 서기마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고 섬진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서기와 기화의 이야기는 추후 정한조 가족편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화가 죽자 서희는 양현을 자신의 친딸처럼 키웁니다. 황국, 윤국, 양현 세 사람은 서희가 마련해준 안락한 테두리 안에서 친남매처럼 지냈지만 커가면서 윤국은 양현을 여자로 보게 되고 서희도 윤국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윤국이의 마음을 알게 된 서희는 양현을 며느리로 삼으려고 마음먹지만 양현은 이를 거부합니다. 당시 출소하여 진주에서 함께 지내던 길상도 남매처럼 자라왔던 아이들이 이제 와서 갑자기 부부가 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둘의 문제는 둘에게 맡겨두라고 조언합니다. 당시 의대생이었던 양현은 황국이의 아내 덕희와도 갈등이 심했습니다. 덕희는 양현이 이 집안의 친딸도 아니고 그렇다고 며느리도 아닌데 왜 항상 정식 며느리인 자신보다 더 이쁨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시샘했습니다. 덕희의 질투와 윤국이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양현은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서울 해화동 집을 떠나 인천에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 양현의 마음을 훔쳐간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다음에 다시 설명할
송관수의 아들 송영광이었습니다. 양현은 황국의 친구 영광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기생의 딸인 자신과 백정의 후손인 영광이 서로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양현은 자신은 영광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윤국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더욱 확실히 했고 양현과 영광은 서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영광은 한 곳에 얽매일 수 없는 남자였고 허무주의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하는 양현을 남겨두고 만주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영광과 헤어진 양현은 서희와 함께 해방을 맞이하며 토지의 마지막 장면을 장식합니다. 이제 양현의 친아버지인 이상현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현의 아버지이자 만주 독립운동가인 이동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진은 최참반댁에 버금갈 정도로 명성이 높은 하동읍에 위치한 이부사댁의 당주였습니다. 그는 최치수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장암 선생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사이였습니다만 생각과 성향은 많이 달랐습니다. 최치수가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고 시니컬한 개인주의자라면 이동진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 개화를 받아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젊은 나이부터 만주와 연해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했고 결국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연해주 연추에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이동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상현입니다. 상현은 서희 일행이 간도로 떠날 때 아버지 이동진을 찾아뵙는다는 이유로 동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상현은 이미 혼인을 하여 아내 박씨가 하동에 있었는데 아버지를 만난 뒤에도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희 때문이었습니다. 서희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생각한 상현은 서희 옆을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이것 때문에 길상과 남자 대 남자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결국 길상을 택했고 상현은 그 길로 국내로 돌아와서 서울에서 지냅니다. 서울에 온 상현은 서희돈, 황태수, 임명빈 등 당시 개화 사상을 가진 청년들과 어울려 지냈고 그 과정에서 기생이 된 봉순이, 즉 기화와 재회합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기화와 정을 나누지만 막상 기화가 자신의 딸을 혼자서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피하듯 만주로 떠나버립니다. 만주에서 듣게 된 기화의 죽음 소식에 비로소 자신도 기화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한때 자신을 좋아했던 임명희에게 소설 원고를 보내 그 고려를 가지고 양현을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라고 부탁합니다. 노년에는 송장환, 홍희, 심수행, 윤강호 부부의 도움으로 하얼빈에서 조직의 간행물을 제작하며 지냈고 술과 함께 노년을 보냅니다. 이제 상현의 처 박씨와 그들 사이의 자식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이동진과 남편 이상현은 모두 각각의 이유로 밖으로만 돌아다녔기에 쓰러져가는 이부사댁을 지킨 것은 시어머니 염씨와 며느리 박씨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안 최참반댁 서희는 정기적으로 이부사댁에 쌀을 보내줬고 박씨 스스로도 싹바느질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지만 박씨는 서희를 대할 때 항상 양반가의 존엄을 잃지 않은 모습으로 대했습니다. 박씨에게 서희는 어찌됐든 자신의 남편 상현과 간도로 함께 떠났던 여자였기에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A를 갖추되 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현과 박씨 사이에는 이시우, 이민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우는 황국과 동갑이었고 의대를 나와 진주 도립병원 의사가 되고 민우는 동경에서 학교를 다니다 징용 바람이 불자 행방불명됩니다. 시우는 양현이 자신의 이복 동생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씨 집안 식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현을 오빠로서 아껴줬습니다. 여기까지 봉순이의 가족과 이상현의 가족의 인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평사리 마을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사리 최고 미남 용희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용희는 평사리 최고 미남 아저씨입니다. 총각 시절 무당의 딸 월선이를 좋아했고 서로 사랑했지만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둘은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월선이는 20살도 많은 남자에게 시집갔고 용희는 강청댁이라는 드센 여자와 첫 번째 혼인을 했습니다. 이후 월선이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하동에 돌아와 읍에서 주막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용희의 마음은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둘의 만남은 잦아졌고 둘의 관계를 의심한 강청댁은
월선이를 찾아가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후 월선은 강원도 삼산장수를 따라갔다는 소문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용인은 극심한 방황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마을에는 최치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최치수 살인사건에 가담했던 칠성은 관가에 잡혀가 사형을 당했고 그의 아내 이민혜는 마을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온 이민혜를 용인은 보살펴줬고 둘 사이에서 홍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홍이가 태어난 그 해에는 전염병이 마을을 덮쳤고 윤씨 부인, 봉순내 등이 죽을 때 강청택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후 강원도 삼산장수를 따라갔다는 월선이가 돌아왔는데 삼산장수는 바로 간도에서 객주집을 하는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이었습니다. 월선이는 공노인을 따라 간도에서 국밥집을 했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공노인의 이야기는 추후 영상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월선이 다시 돌아오자 용인은 월선을 찾아갔고 이제 절대로 자신을 떠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민혜는 돈밖에 모르는 표독스러운 속내를 점점 드러냈습니다. 1907년 마을에 목수 윤보를 중심으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길상과 용이, 영팔 등 마을 청년들은 당시 조중구가 장악하고 있던 최참반댁을 습격한 뒤 의병으로 나갔습니다. 1년 뒤 갑자기 월선을 찾아온 용인은 곧 간도로 떠날 거라며 채비를 당부시켰고 서희, 길상, 용이, 월선, 이민혜, 홍이, 영팔이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부사댁 상현은 모두 함께 간도로 떠났습니다. 간도에 도착한 용인은 영팔과 함께 퉁포술에서 농사를 짓기도 했고 산에서 벌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암에 걸린 월선이의 마지막을 지켜줬고 간도에 묻어진 뒤 서희 일행과 함께 다시 진주로 돌아옵니다. 진주로 돌아온 용인은 중풍에 걸려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이민혜는 간도에서도 진주에서도 계속 돈밖에 모르는 표독스러운 존재였고 결국 복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용인은 비어있는 평사리 최참반댁에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서 자신을 거쳐간 3명의 여자를 생각하며 조용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호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용이의 아들 홍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이도 용이를 닮아 어릴 적부터 미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고 후반부로 갈수록 적지 않은 분량을 소화하는 주조연급 인물로 나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간도로 갔고 악독한 친모 이민혜보다 월선이를 간도댁 엄마라고 부르며 더 잘 따랐습니다. 홍이는 간도에서 상이학교 송장환 선생에게 학문을 배웠고 그곳에서 친구 정호, 두매 등을 사귀게 됩니다. 월선이가 암에 걸려 죽을 처지가 되자 산속으로 아버지 용이를 찾아가 어서 내려가지 않으면 평생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월선이가 죽자 아버지를 따라 진주에 함께 돌아온 용이는 중풍에 걸린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돈밖에 모르는 악독한 어머니 사이에서 방황과 탈선을 심하게 하고 급기야 윗마을 장이라는 여자아이를 겁탈하기까지 합니다. 젊은 날의 방황은 한동안 계속되었고 김훈장의 손녀 호보영과 혼인한 이후에도 일본으로 시집갔던 장이가 돌아와 통영에서 불륜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 방황을 끝내고 화물차 운전을 하며 자신의 가족을 충실하게 돌보게 됩니다. 친어머니 이민혜가 죽고 아버지 용이마저 죽자 홍이는 가족들을 데리고 간도 공노인을 찾아갔고 공노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으로 만주, 신경에 큰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차립니다. 고향 후배 마천일이 홍이 옆에서 일을 배우면서 도와줬습니다. 홍이는 이렇게 번 돈으로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대줬고 그 무렵 자신의 옆으로 와서 지냈던 관수와 그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 줍니다. 홍이의 사업이 번창하자 악덕 경찰 출신 김두수가 찾아와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고 홍이의 이부 누이 이미가 찾아와 돈을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내 보연이 사둔 보석이 빌미가 되어 밀수 혐의로 조선에 압송되고 그것을 계기로 홍이의 가족은 모두 국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밀수 사건이 잘 마무리된 뒤 홍이는 가족을 국내에 둔 채 다시 만주로 건너가 하얼빈에 영화관을 차렸고 그곳에 남아있던 상현, 서기 등과 함께 지내면서 양형과 헤어진 뒤 자신을 찾아온 영광의 일자리를 봐주기도 합니다. 이런 홍이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상희, 둘째이자 장남은 상근, 그리고 막내는 상조입니다.
홍이가 만주 신경에서 사업에 크게 성공했을 때 그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상희와 상근은 엄마 허보연의 밀수 사건을 계기로 국내로 들어왔고 마천일의 어머니 천일래의 도움으로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토지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상희와 상근의 학교 생활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일제의 전쟁 교육과 막바지 동원의 실상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홍이의 이분의 이미가 있습니다. 이미는 칠성이와 이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홍이가 용이와 이민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둘은 이분의가 되겠습니다. 이민은 양아버지 용이를 따라 함께 간도에 갔지만 이후 외헌병엔 밀정 노릇도 하고 술집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노년에 홍이가 신경에서 크게 사업을 성공하자 홍이에게 붙어서 살아가다가 말년에 신경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용이의 직계 가족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김훈장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훈장은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했고 마을 사람들도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김훈장에게 와서 상의하고는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유생 출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마을에서 의병이 일어났을 때 윤보, 용이, 길상 등과 함께 거병에 참여했고 결국 서희 일행과 함께 간도까지 함께 갑니다. 간도에서 길상이의 배려로 유생 출신 의병장이었던 박재수의 집에 하숙했고 그의 아들이자 홍이의 친구인 박종호에게 한자 등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길상과 서희의 결혼에 대해 끝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상의 구별을 내세웠고 해관 스님과 함께 삼원보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김훈장에게는 점학이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뿐이었기에 나중에 제사를 지낼 양자가 필요했고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김한경이라는 10촌쯤 되는 피부치를 데려와 양자로 삼았습니다. 김한경은 조금 어리숙하지만 마음씨 착한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김훈장을 극진히 모셨고 김훈장이 삼원보에서 죽자 그 유해를 찾아와 고향 땅에 아버지를 모시는 등 선영 봉사를 위해 애썼습니다. 이런 김한경의 아내는 산청댁이었고 이 둘 사이에는 아들 김범석이 있었습니다. 김범석은 보통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고 독학으로 공부하여 상당한 지식을 지닌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김훈장이 그랬듯이 마을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고 친절하고 후덕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잘 따랐습니다. 청년 홍이가 평사리에 올 때면 찾아가곤 했던 비슷한 연배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김훈장의 딸 점아기에게는 허보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홍이의 아내가 됩니다. 지금까지 봉순이 가족과 이상현 가족을 인물관계도 2탄으로 살펴봤고 용이 가족과 김훈장 가족을 3탄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면 봉순이 가족은 봉순내가 있고 그녀의 딸 봉순이 즉 기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화와 상현 사이에는 양현이 있습니다. 이상현은 이부사댁 당주 이동진의 아들입니다. 상현에게는 기화와 사이에서 딸 양현이 있고 본처 박시화의 사이에서 두 아들 시우, 민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는 총 3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먼저 법적 아내인 강청댁이 있고 두 번째 용이가 진정 사랑했던 월선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이를 낳은 이민애가 있습니다. 강청댁은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윤씨 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었고 월선이는 간도에서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스러운 욕심에 악독한 본성을 가진 이민애는 진주에서 복막염으로 죽게 됩니다. 용이의 아들 홍이는 김훈장의 외손녀 허보영과 혼인했고 둘 사이에 상희, 상근, 상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이의 이분의 이미도 있지요. 김훈장에게는 친딸 점아기가 있고 양자 김한경이 있습니다. 김한경의 아내는 산청댁이고 둘 사이에 김범석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토지 인물 관계도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한 칠판에 담을 수 있는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인물의 중요도와 범주를 생각하며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4탄은 토지 일부의 핵심 이야기가 되는 최치수 살인사건과 관련 있는 가족들, 즉 김평산, 칠성이, 귀녀, 강포스의 이야기를 가족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지 일부를 이끌어갔던 사건은 구천이와 별당 아씨의 도주, 그리고 최치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최치수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짬반댁은 때대로 남자가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당주 최치수도 딸 서희 말고는 아들이 없었기에 누구라도 최치수의 아들을 얻기만 하면 그 여자는 팔자가 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귀녀라는 이름의 최치수의 하녀는 치수의 아들을 잉태하여 팔자를 고치고 싶었으나 최치수는 귀녀를 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귀녀의 계획을 알게 된 마을의 또 다른 악당 김평사는 귀녀에게 반드시 최치수의 씨일 필요가 없다며 누구의 씨든 아들만 얻으면 된다고 조언했고 당시 이민혜의 남편인 칠성을 끌어들여 귀녀와 잠자리를 계속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칠성이의 씨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최치수의 부탁으로 함께 구천이를 잡으러 다녔던 강포수도 귀녀를 좋아했었고 귀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튼 누구의 씨인지 모를 아이를 임신한 귀녀는 이제 최치수를 죽이고 윤씨 부인에게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최치수의 아이라고 말하며 안방을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원대한 계획에 따라 김평산이 삼끈으로 최치수를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치수의 장례식에서 귀녀는 계속 서럽게 울었습니다. 물론 짜여진 연출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귀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안 윤씨 부인은 누구의 아이인지 물었고 귀녀는 어렵게 최치수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네가 내 아들을 죽인 진범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모두 잡아 가둡니다. 윤씨 부인은 최치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평산과 칠성은 사형을 당했고 귀녀는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뒤 역시 감옥에서 사형당합니다. 자, 이렇게 최치수 살인사건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 인물 관계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평산의 가계도입니다. 김평산은 계다리 출신 양반입니다. 이는 정식으로 묵과에 급제한 것이 아니라 총 쏘는 기술로 묵과에 급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입니다. 김평산은 술과 도박으로 밤을 보내고 들어와 아침밥을 먹고 한낮을 잔 뒤 다시 밤이 되면 아내의 하만댁의 바느질 싹을 빼앗아 투전판에 기어나가 도박을 하는 백수 중의 상백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양반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상놈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김평산은 우연한 기회에 귀녀가 최치수의 아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귀녀와 함께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평산의 아내는 하만댁이라는 중인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이며 남편에게 맡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은 양반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내면에 갖고 사는 여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복이는 아버지를 닮아 어릴 적부터 거칠고 반항적이었고 손버릇도 안 좋은 아이입니다. 둘째 한복이는 어머니 하만댁을 닮아 유순했고 착했습니다. 김평산이 최치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하자 어머니 하만댁은 다음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번에 잃게 된 두 형제는 평사리를 떠나 외가에 가지만 평사리에 가끔 찾아오는 한복이와 달리 거복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 번도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도 용종촌에서 김두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설에 등장합니다. 김두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활약했고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친일 경찰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런 김두수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의병장 박재수를 총살시켰는데 그 일로 그의 동생인 박재현과 전박이 장인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두수가 좋아하는 여자 심금녀가 독립운동 세력에 합류하게 되었고 김두수는 심금녀의 옛사랑인 상이학교 교사 윤희병을 시켜 심금녀를 잡아오게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쓸모없어진 윤희병을 죽여버립니다. 이후 심금녀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잡았지만 심금녀는 취조 과정에서 결국 자살합니다. 이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돌아다녔던 김두수지만
자신을 찾아온 동생 한복이는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경찰을 그만둔 뒤 만주 신경에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는 홍이와 잠깐 동업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외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조중구가 토지 초반부의 악당이라면 중반부의 악당은 김두수이고 후반부의 악당은 나중에 소개할 우계동을 필두로 한 우간의 식구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북이 김두수의 동생 한복이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이 터지고 마을에서 쫓겨난 뒤 형 고복이와 달리 한복은 다시 평사리를 찾아왔고 두만네 등 마을 아낙네들은 하만댁을 생각해서 한복이를 거둬줍니다. 20살 무렵 장바닥에 있는 거지 계집을 데려와 결혼을 했고 아들 영호를 낳았습니다. 한복이는 평생 아버지와 형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형 김두수가 간도 회령에서 순사부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형의 프리미엄으로 인해 한복이는 간도와 국내 이동이 자유로웠고 그런 이유로 송관수는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독립운동 자금의 전달을 한복이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복이에게는 아들 김영호와 딸 김인호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 영호입니다. 영호는 진주농고 재학 시 맹유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평사리 사람들은 영호에게 큰일 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복이도 그동안 쌓였던 죄의식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사리 주막에서 잠시 일했던 수기와 결혼했지만 윤국과 수기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결혼 초반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통영어업조합에 취직하게 된 뒤 통영생활을 하며 강쇠의 아들 김휘 등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후 점점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서 아내 수기 그리고 처남 몽치와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제 영호의 아내 수기와 그 처남 몽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기와 몽치는 남매지간입니다. 둘 다 토지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몽치는 특히 젊은 시절 강쇠의 저돌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이어받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수기와 몽치는 사당패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사리 주막에 한 남자가 어린 수기와 몽치를 데려왔는데 다음날 아침 수기를 주막에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산댁은 요리 솜씨도 있고 착하고 야무진 수기를 좋아했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수기를 양녀로 삼아 한복이의 아들 영호와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간 남동생 몽치는 산에서 죽은 아버지 곁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해도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해도사는 몽치의 야생적 본능과 비범함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기와 몽치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후 매형 영호와 수기 그리고 지리산에서 함께 자란 강쇠의 아들 휘가 모두 통영으로 가서 정착하자 자신도 통영으로 건너가 배를 탔고 어장아비의 눈에 들어 선원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노미집을 하며 생활을 하는 연상의 과부 모아를 알게 되고 결국 그녀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후 징용에서 탈출한 홍석기를 보호해주다 고문을 받게 되고 추록 후 해도사와 소지감이 있는 도서람으로 올라가 산 사람들과 합류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관수가 죽고 강쇠가 늙어버린 토지 후반부에서 가장 세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였고 모아와의 사랑관계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복이의 딸 인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호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뒤 평사리 친정집으로 돌아왔었는데 평사리 새로운 악당 우간의 일동이에게 시집가야 하는 위기에 놓이자 몸이 아픈 야무에게 시집간 인물입니다. 야무는 뒤에서 야문의 가족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평산, 하만댁, 그들의 자식들인 김두수, 김한복, 그리고 한복의 자식인 영호, 며느리 수기, 수기의 동생 몽치, 그리고 몽치의 아내 모아까지 가족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칠성이와 이민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칠성이는 평사리 농민으로 이민혜의 남편이었습니다. 용이와 친구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귀녀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된 평사는 칠성을 그들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칠성이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의 아내 이민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난 이민혜는 결국 거짓골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이미가 그런 그녀를 거둬줍니다. 평살에서 가장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가졌던 이민혜였기에 그녀는 금방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민혜와 용희 사이에 아들 홍희가 태어납니다. 이 부분은 인물관계도 3탄 용희 가족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녀와 강포수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녀와 강포수를 가족으로 묶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귀녀가 감옥에서 낳은 자식 두매를 강포수가 데려가서 키웠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이라는 전제로 두고 인물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녀는 아시다시피 최치수의 개인 수발을 드는 하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치수의 사랑을 얻고자 했지만 최치수는 귀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윤씨 부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최치수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여튼 최치수 살인사건의 주동자로 사형을 당한 귀녀는 사형되기 전 감옥에서 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칠성이에 씌일 수도 있고 강포수에 씌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아이를 강포수가 데려다가 산속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강포수는 누구입니까? 작가는 강포수를 가리켜 산에서는 귀신처럼 총을 잘 쏘지만 마을로 내려오면 어딘가 어리숙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최치수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간 구천이를 잡기 위해 강포수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웠고 그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구천이 사냥을 함께 다닙니다. 어디에도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강포수인지라 처음에는 최치수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 집 하녀인 귀녀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마을에 남게 됩니다. 귀녀와 하룻밤 정을 나눴고 귀녀가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갇히자 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녀가 사형당하기 전 출산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이후 토지 2부에서 갑자기 간도 용종촌의 한 사내 아이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두매였습니다. 강포수는 공노인에게 돈 300원을 맡기며 두매의 학자금으로 써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이후 오발사고를 가장해 강포수는 자살합니다. 아버지 강포수가 사라진 간도에서 두매는 공노인, 상이학교 송장한 선생 등의 도움을 받으며 잘 성장합니다. 홍희, 종호와 함께 상이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 과정에서 김사달이라는 선생으로부터 강두매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두매를 상이학교 송장한 선생이 눈여겨봤고 결국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두매는 졸업 후 투철한 공산주의자가 되어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공노인의 주선으로 만난 오기와 결혼하여 연우, 난우 두 딸을 낳았습니다. 송장한의 도움으로 용종촌 동성반점 배달꾼으로 변장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족들을 연해주로 도피시킵니다. 참고로 두매의 아내 오기가 바로 회령의 방을 얻어주고 길상이 혼인까지 생각했던 과부 오기네의 딸 오기입니다. 이렇게 토지는 유독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연인으로 부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인물 관계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인물 관계도 5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탄의 키워드는 용희의 친구들과 동네 안악들입니다. 평사리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늘 곁에서 함께했던 영팔이, 정의감 넘치는 목수형님 윤보, 조중구의 손가락질로 사형까지 당한 정한조, 두만아비 김희평, 그리고 강봉기를 순서대로 그 가족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희의 가장 절친이었던 영팔이와 그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팔이는 토지 일권에서 등장했던 남자들 중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후반부에서 그의 호칭은 영팔아재 혹은 영팔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는 최참바댁 습격, 의병활동, 간도 퉁포술에서의 농사, 겨울에 산판에서 벌목일, 다시 귀양 등 거의 모든 동선을 용희와 함께했던 용희의 가장 절친한 친구입니다. 영팔이의 아내는 판술레이고 둘 사이에는 장남 판술, 차남 재술, 막내 또술이 있습니다.
간도에서 돌아온 뒤 용희는 영팔이의 차남인 제수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진주 봉국의 영팔이 집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진 뒤 중풍을 앓게 됩니다. 영팔이는 확실한 임팩트가 있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용희와 용희의 아들 홍희가 엮여있는 거의 전 이야기 속에 끄트머리에서라도 항상 존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청장년 시절에는 용희의 든든한 친구였고 노년기에는 관수 등 독립운동을 하는 마을 후배 세대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인물입니다. 토지의 마지막 후반부, 그의 죽음을 두고 사람들은 호상이라고 했지만 아내 판술래는 어느 죽음이든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며 헤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머지않아 곧 따라가겠다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그의 초상집에서 두만이네, 판술래, 천일래 3명의 할머니들이 초상집이 아닌 그냥 이웃집에 마실 온 사람같이 영팔영감이 작은 방에서 장기침을 하며 담배라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모습이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팔이와 판술래의 3명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았으니 영팔이 가족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수 허윤보가 있습니다. 목수 윤보는 가족이 없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목수일을 합니다. 두만아비 김이평은 장남 두만이를 윤보가 서울에 일하러 갈 때 보조로 쓰라고 부탁했고 윤보는 1907년 군대 해산 이후 전국적으로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두만이는 서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조중구가 마을을 장악한 달라진 마을을 직접 보고 용희, 길상 등 마을 청년들과 함께 최참판댁 조중구를 습격하지만 조중구는 끝내 잡지 못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의병 활동을 시작하다 일본군에게 사살됩니다. 윤보가 사살된 이후 함께 의병으로 나섰던 용희, 영팔, 길상, 김운장 등은 서희와 함께 간도로 갑니다. 다음으로 정한조의 가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용희 가족만큼이나 2세대, 3세대로 갈수록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한조도 용희, 윤보, 영팔이와 함께 마을에서 함께 어울렸던 인물입니다. 윤보와 함께 낚시를 즐겨했고 자존심이 세고 바른 말을 잘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위에서 말한 최참판댁 조중구 습격 사건 때 처가인 진주에 가 있었기에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살아나온 조중구가 저놈도 한패라고 손가락질하여 경찰들에게 잡혀갔고 사형당하게 됩니다. 이런 한조의 아내는 서기네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아들 정석이가 있고 서기의 위로 큰딸 정수년, 서기 밑으로 작은 딸 정복연이 있습니다. 서기는 중후반부로 갈수록 비중이 점점 커지는 인물입니다. 진주에서 물지개를 지며 어머니 서기네와 가족들을 보살피고 이후 관수의 권유로 동학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간도에 있는 서희가 공노인을 앞세워 서울의 조중구에게 복수를 시작할 때 조중구의 집에 심부름구로 위장하여 서희의 복수를 도와줍니다. 이후에는 서울에서 기생생활을 하고 있는 봉순이, 즉 기와의 도움으로 야간 학교를 다니기도 합니다. 이후 3.1운동에 연루되어 구금되기도 했지만 결국 고향 진주에 내려와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서희의 부탁으로 아편쟁이가 된 기아를 평양에서 진주로 데려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아를 좋아했음을 확인합니다. 예쁘고 마음 착한 누이 기화. 진주에서 기생생활을 했던 기화는 서기가 물지개를 지며 가족들을 부양할 때 일부러 서기에게 일감을 몰아주었고 서울에 있을 때는 정착하기 쉽게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주며 동생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런 기화가 지금 아편쟁이가 되어 자신 앞에 있었습니다. 서기는 기화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알았지만 어머니 서기네의 권유로 양을래라는 여자와 혼인합니다. 양을래는 서기의 동지이자 친구인 양필구의 이복 동생입니다. 서기와 양필구는 모두 관수, 연합 등과 연결되어 동학 혹은 독립운동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양을래도 이복 오빠의 영향을 받아 처음에는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서기와 기와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의심한 뒤부터 삐뚤어지더니 급기야 서기의 정보를 경찰인 나영사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서기가 선생으로 있는 학교에 소문을 내어 학교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정체가 탄로난 서기는 쫓기는 몸이 되고 통영의 병수에게 몸을 숨기는 등 몸을 피하다가 결국 만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후 소설이 끝날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마지막 권에서 하얼빈의 영화관을 차린 홍희의 도움을 받으며 상현, 영광 등과 교류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떠난 아들 서기를 언젠가 돌아올 거라며 계속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어머니 서기네입니다. 서기네는 서기의 자식들인 성환과 남이를 거둬서 키웁니다. 이때부터 서기네의 호칭은 성환할매로 바뀝니다. 성환할매가 지극정성으로 손주들을 돌보며 아들 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큰딸 정수년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 즉 성환할매 집으로 들어와 합가합니다. 수년의 아들 이름이 귀남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귀남네라고 불렀습니다. 귀남네의 남편은 무능력한 도박꾼이었고 과부와 눈이 맞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귀남이는 성환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성환할매는 친손자인 성환과 남이 그리고 외손자인 귀남이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성환할매는 아무래도 부모가 없는 친손자들에게 마음이 더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귀남네는 늘 친손자와 외손자를 차별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고 조카들인 성환과 남이 그리고 어머니 서기네를 구박하며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사람들과 둘째 동생 복연의 원성을 사기도 하지만 이후 성환할매의 눈이 멀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를 깍듯이 모시며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다행히도 서희가 성환과 남이의 뒤를 보살펴줬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일을 도맡아 처리해주는 장현학을 시켜 성환과 남이를 공부시켰습니다. 성환은 진주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까지 가지만 일제 말기 결국 징용에 끌려가게 됩니다. 남이는 집 나간 어머니 양을래를 따라 부산에 간 이후 일본군 장교에게 강간당해 성병을 얻게 됩니다. 이후 거짓거를 하고 돌아온 남이를 성환할매가 다시 거둬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연학의 도움으로 남이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환의 징용과 남이의 불행을 알게 된 성환할매는 눈이 멀게 되고 귀남네는 위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불효를 뒤늦게 깨닫고 극진히 어머니를 모십니다. 귀남네의 아들 귀남이 역시 연학이 거둬줍니다. 자신이 차린 남광여관에 취직시켜주고 후반부에는 징용을 피해 지리산에 입산시킵니다. 이제 두만인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만네 가족들도 생각보다 주요 인물들이 많습니다. 먼저 두만아비 김이평과 그의 아내 두만네가 있습니다. 김이평은 용의의 친구이고 최참반댁의 노비였으나 면천되었습니다. 늘 이를 고맙게 생각하고 경의 바르게 행동하지만 정작 목수 윤보를 중심으로 마을 청년들이 조중구를 잡기 위해 최참반댁을 습격할 때는 여러 핑계를 대고 동참하지 않았던 개인주의자 혹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의 아내 두만네는 평사리 마을 안악들의 리더격입니다. 늘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이민혜와 어린 한복이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도 가장 먼저 품어줬던 인물입니다. 이들에게는 3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큰딸 김선희, 둘째이자 장남 김두만, 차남 김영남입니다. 큰딸 선희는 장배 부리는 장서방 집에 시집갔기에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서방이 장연학의 사촌 형이었으니 두만이와 연학의 관계는 사돈지간이 됩니다. 선희는 가끔 친정 나들이를 올 때 소설에 등장합니다. 둘째이자 장남인 김두만, 두만이가 이야기거리가 많은 인물입니다. 두만이는 청년 시절 아버지 김이평의 권유에 따라 목수 윤보를 따라 서울로 올라가 일을 배웠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의 군대가 해산된 1907년 윤보는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두만이는 서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살림을 차렸고 그녀와 함께 고향에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서울내 혹은 키가 작다 하여 쪽간이네라고 불렀습니다. 두만이가 서울에서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두만이에게는 본처 막다리가 있었습니다. 두만이의 본처 막다리는 평사리 과부 막달래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머리가 크고 목이 짧아 난쟁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랄 정도로 외모가 밉상이었지만
시부모인 이평과 두만네를 극진히 모셨기에 시부모와 시동생 영남이에게 인정받는 며느리이자 형수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본처 막다리만 인정하고 자신이 데려온 서울내를 인정하지 않자 두만이는 더 서울내만 싸고 돌며 본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서울내는 진주에서 비빔밥집을 하며 돈을 모았고 두만이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양조장을 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사업을 확장한 두만이는 친일 인사들과 교류하며 권력을 넓혀갔고 진주에서 알아주는 친일 사업가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학의 행동대장격인 동갑내기 송관수와의 감정적 대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두만네와 누이 선이가 두만이와 본처 막다리를 다시 사이좋게 연결시켜 주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두만이는 막다리와 이혼해버리고 둘 사이의 자식들인 기성이와 기동이까지 뺏어와 버립니다. 기성이는 아버지를 닮아 허영심이 가득했고 자신의 친모 막다리보다 금전적으로 영향력이 큰 서울내를 어머니로 부르며 따릅니다. 두만 아비 이평은 자신이 죽기 전 평생 동안 모은 300섬 지기 땅을 며느리 막다리에게 물려줍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만이와 아버지 이평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후반부에서 두만이는 월화라는 소시를 두고 이로 인해 서울내와 크게 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월화는 서울내를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본처 막다리, 즉 기성이네를 큰형님으로 생각하며 대우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봉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봉기는 김평산의 아내이자 거보기, 한보기의 어머니인 하만댁이 목매달아 죽었을 때 제일 먼저 나무에 올라가 목매단 나뭇가지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목매단 나뭇가지가 병든 사람에게 좋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고 심술 많은 속물적인 남자로 그려지지만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극진합니다. 자신의 딸 두리에게 조중구의 신복 삼수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 식량과 땅을 얻었으나 정작 삼수에게 딸을 혼인시키지 않아 삼수가 두리를 겁탈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딸 두리의 겁탈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복동네가 삼수와 밤마다 불륜을 저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렸고 이 일로 복동네가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당시 선생이었던 서기는 봉기 노인에게 복동네의 장례식 마지막 날 시신이 마을을 떠나기 전에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봉기의 딸 두리가 처녀 시절 삼수에게 당한 것을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봉기 노인은 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을 맞습니다. 이때 봉기의 아들 강도식이 나와 아버지를 방어해줍니다. 지금까지 용의의 친구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그와 연관된 평사리 마을의 안악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악들 중 야문의, 천일내가 설명되지 않은 것 같아 두 가족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야문의입니다. 야문의는 평사리 과부로서 토지 소설의 끝까지 등장하는 몇 안 되는 노인 중 한 명입니다. 정이 많은 인물로서 성환할매를 구박하는 귀남네를 나무라는 등 경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야문에에게는 장남 야무가 있고 차남 딱쇠 그리고 딸 푸건이가 있습니다. 야무는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여 여러 해 복역을 한 후 병을 얻었고 토지 후반부에 귀향하는데 귀향한 뒤에도 거의 방에만 누워 지내는 등 환자로 지냅니다. 그러던 중 한보기의 딸 인호와 혼인한 뒤부터 사람 구실을 하며 살게 됩니다. 딸 푸건이는 오리섬으로 시집을 갔지만 폐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강서방이 극진히 간호했고 오빠 딱쇠는 푸건이를 다시 친정으로 데려오는 에피소드에서 등장합니다. 이제 천일내입니다. 천일내는 마당새의 아내였기에 젊었을 때는 마당새 땡내라고 불려졌습니다. 마당새는 평설이 한가인 날 광대 구경을 하다가 환희를 뒤쫓던 외 헌병들에게 총을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남편이 죽은 뒤 마당새 땡내는 혼자 아들 천일이 부일이를 길렀습니다. 큰아들 마천일은 홍이의 화물차 조수로 일을 했고 홍이가 만주 신경에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며 자리를 잡을 때
그 옆에서 함께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후 홍희 부부가 밀수 사건에 휘말려 국내로 압송되자 신경의 사업을 정리하고 진주로 귀향하여 버스 운전사로 생활합니다. 홍희가 다시 만주로 떠난 뒤 진주에서 학교 생활을 하는 홍희의 자식들인 상희와 상근 남매를 보살펴줍니다. 지금까지 용희의 친구들인 영팔, 윤보, 한조, 두만아비, 김희평, 강봉기의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고 추가로 안악 야문애와 천일내를 살펴봤습니다. 토지 가족 인물 관계를 기획한 뒤 현재 5탄까지 진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1탄에서 서희의 직계가족과 조중구 가족, 환희의 가족을 살펴봤고 2탄에서 봉순이 가족, 이상연의 가족, 3탄에서 용희의 가족, 김문장의 가족을 살펴봤습니다. 4탄에서는 최치수 살인사건의 공모자들이라는 테마로 김평상 가족, 칠성이 가족, 귀녀와 강포수 가족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5탄에서 용희의 친구들이라는 테마로 여러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가족 중심으로 2대, 3대까지 살펴봤기에 여기까지만 해도 상당한 양의 주요 인물들이 다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인물들은 아래와 같은 테마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관수, 강쇠, 장현악, 해관스님을 대표로 하는 국내 동학 세력들, 공노인, 곰피릉, 장인걸, 주가비, 송장환, 오기내, 심운구, 심운회, 심수행, 윤광호 등 간도와 연해주에서 등장했던 인물들, 그리고 임명빈, 서희돈, 황태수 등 서울 개화 청년들과 유인실, 유인성 남매, 오가타, 강선혜와 그의 남편 총조대표 고노송, 조용하, 조찬아, 길려옥 등 인명이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해도사, 소지감, 이범호 등 후반부 도서람 주위의 사람들까지 각각의 범주별로 묶어 역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하소설 토지의 가족 인물 관계도 6탄을 시작하겠습니다. 6탄에서 다룰 인물은 송관수, 김광세, 장연악, 해관스님, 그리고 해도사와 소지감 등 주로 국내에서 활동했던 동학당의 주요 인물들을 가족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학당의 영원한 행동대장 송관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관수는 길상이와 동갑인 윗마을 청년이었습니다. 성격이 남자답고 다부지며 화끈한 스타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비중이 크지 않았으나 길상이가 계명회 사건으로 잡혔던 소설의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남자 주인공급의 역할을 맡아 극을 이끌어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장연악과 더불어 소설 속 가장 인상적인 캐릭터로 기억됩니다. 윤보가 의병을 일으켰을 때 함께했고 의병이 실패하고 길상과 서희 일행이 간도로 갔을 때에는 그쪽으로 합세하지 않고 진주에 숨어들어 백정의 사위가 됩니다. 이후 환희와 윤도집이 이끈 동학에서 친구 강쇠와 함께 행동대장 역할을 했고 동시에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인 형평사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환희가 죽은 뒤부터는 동학의 실질적 리더가 됩니다. 감옥에서 나온 길상이를 동학당의 수장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군자금 강탈 사건 등을 주도하며 실질적으로 동학무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관수에게는 큰아들 송영광과 딸 송영선, 그리고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막내 송영구가 있습니다. 관수는 군자금 강탈 사건을 준비하면서 혹여 일이 잘못될 것을 대비하여 길상을 찾아가 자신의 아들 영광이 지금 동경에 있으니 찾아서 돌봐주라는 부탁을 했고 강세를 찾아가서는 딸 영선이를 며느리로 삼으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가장 믿음직한 두 친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후 일제 경찰에게 쫓겨 아내 영선네와 함께 만주 신경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는 이미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차려 자리를 잡고 있는 홍희가 있었습니다. 관수는 홍희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전염병인 콜레라로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립니다. 관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소설 저변에 깔린 관수의 비중과 인물의 캐릭터로 볼 때 적어도 일본 경찰 수십 명의 목을 따고 죽거나
비밀 공적을 해치운 뒤 적들의 총알 세례를 받으며 죽을 줄 알았는데 그저 전염병에 걸려 어이없게 죽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허탈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아들 영광과 딸 영선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수는 큰일을 앞두고 길상에게 자신의 아들 영광을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이미 영광은 집을 가출하여 일본 동경에 건너간 상태였습니다. 관수의 아들 영광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여러 핍박과 차별을 당했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광은 아버지를 닮아 인물이 좋았고 늘 우수에 찬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광을 좋아했던 강혜숙이라는 여고생은 영광을 따라 무작정 일본으로 함께 가서 생활했습니다. 관수는 아들 하나 잃은 셈 치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가출한 영광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군자금 강탈 사건을 앞두고 관수의 부탁을 받은 길상은 이번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너도 무사할 것이지만 그것과 별도로 앞으로 내가 영광이를 반드시 챙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길상은 동경에서 유학 중인 아들 황국이에게 관수를 찾아보라고 했고 황국은 우여곡절 끝에 일본 깡패들에게 린치당해 입원실에 누워있는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혜숙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후 영광은 길상과 황국이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이어가지 않았고 강혜숙과도 헤어진 뒤 극악단에 들어가 색소폰 연주자가 됩니다. 일본 깡패들에게 린치당해 한쪽 다리를 절고 우수에 찬 눈빛으로 색소폰을 멋지게 연주하는 영광은 어느새 관객들을 휘어잡는 연주자가 됩니다. 영광이 만주신경에 공연하러 왔을 때 홍희는 관수와 영광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둘은 서로 만나지 못했고 그 사이 관수는 호열자, 즉 콜레라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 타국에서 죽은 관수의 유해를 들고 영광과 영선네는 국내로 들어왔고 지리산 도서람에서 강세와 해도사, 소지감과 함께 관수의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관수의 장례를 마치고 지리산을 내려온 영광은 황국을 만나기 위해 평사리를 찾았고 이곳에서 운명처럼 양현을 만납니다. 양현은 기어와 상현의 딸로서 기어가 섬진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뒤 서희의 양녀가 된 아이입니다. 물론 서희는 양현을 친딸처럼 키웠고 양현도 친어머니 기어와 양어머니 서희의 친분을 알고 있었기에 서희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황국과 윤국을 친오빠처럼 생각하고 함께 자랐습니다. 양현은 황국 오빠의 친구 영광을 보며 자신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백정의 아들과 기생의 딸이라는 사회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인식한 뒤부터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광은 결국 양현을 떠나버립니다. 영광의 천성이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남자이기도 했지만 악극단의 색소폰 연주자이면서 나이도 한참 많은 자신과 곧 있으면 의사가 될 양현은 서로 맞지 않아 결국 양현이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은 양현의 곁을 훌쩍 떠나버리고 만주 하얼빈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먼저 정착하여 영화관을 하고 있는 홍희의 도움을 받아 심재용이 경영하는 카페에서 색소폰을 연주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제 강세의 가족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팔뜨기 강세는 지리산에서 쑥 굽는 천민으로 환희를 만나 동학에 뛰어들었고 이후 환희를 형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명실공히 환희의 오른팔입니다. 힘이 장사였던 강세는 환희가 죽은 뒤 지리산의 터를 잡고 관수와 함께 동학 세력을 이끌어갔습니다. 굳이 삼국지에 비유하자면 환희가 유비, 관수가 관우, 강쇠가 장비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도서람 주지 소지감과 지리산 도사인 해도사와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그들과 함께 동학 조직을 정배해 나갔고 일제의 징용, 징병, 학병을 피해 지리산으로 도망오는 청년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쇠에게는 아들 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강쇠는 산에서 키웠던 휘를
해도사에게 맡겨 배우게 했고 관수의 딸 영선을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휘는 아내 영선과 함께 통영으로 옮겨가 목공의 장인인 병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곳에서 한복이의 아들 영호와 영호의 아내 수기 그리고 몽치와 친형제처럼 의지하며 지냅니다. 이후 일제의 징용을 피해 다시 아버지가 있는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개인적으로 토지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장연학입니다. 연학은 서희가 간도에서 돌아와 진주에 정착한 뒤부터 등장하는 사내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참반댁의 모든 대소사뿐만 아니라 서희의 비밀스러운 지시까지 모든 내용은 연학을 통해 진행됩니다. 그만큼 연학의 일처리는 깔끔하고 빈틈이 없었고 오버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연학은 관수, 서기와 함께 동학 세력에 몸담았고 관수를 도와 간도 독립군들과의 국내 연결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냈습니다. 관수나 강쇠, 서기가 자신의 몸을 던져 동학 또는 독립운동을 진행했다면 연학은 늘 자신을 숨기며 조용히 그들을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모두 만주로 지리산으로 도피했을 때도 혼자 평사리와 진주를 오가며 그들이 남긴 많은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고 남은 식솔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보살펴줬습니다. 그런 노력의 대가였을까요? 박경리 작가님은 이런 연학에게 토지의 대미를 장식할 기회를 줍니다. 토지의 마지막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읍내 갔다가 나루 빼서 내린 장연학이 둑길에서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며 걷고 있었다. 모자와 두루마기는 어디다 벗어 던졌는지 동저고리 바람으로 만세, 우리나라 만세, 아 우리나라 독립 만세 외치고 외치며 춤을 추고 두 팔을 번쩍번쩍 쳐들며 눈물을 흘리다가는 소리내어 웃고 푸른 하늘에는 실구름이 흐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관수, 강쇠, 연학을 차례대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해관스님과 해도사, 소지감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관스님입니다. 해관스님은 영곡사 우관스님의 제자였고 절에서 그림을 그렸던 금어였습니다. 길상을 제자로 삼아 그림을 가르쳤지만 길상이 최참반댁 종으로 내려간 뒤 최참반댁 윤씨 부인이 환희 앞으로 남기고 간 땅과 동학 땅 재산을 관리하는 가모 역할을 했습니다. 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동이 자유로웠던 그는 기아와 함께 첫 번째로 간도에 방문하여 서희와 길상을 받고 기아가 죽은 뒤 두 번째 만주로 방문했을 때는 만주 전역을 떠돌다 소설의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먼 타국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이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해도사와 그의 짝꿍 소지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은 토지 중후반부부터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등장할 때쯤이면 이미 동학 세력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동학당에 잠시나마 활기를 불어넣어줬고 엉성하게 빠져버린 동학의 부피를 조금이나마 다시 채워줬습니다. 둘은 마치 콤비라도 되듯이 도서람과 지리산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들의 넉넉함과 능청스러움은 앞만 보고 돌진하는 저돌적인 강쇠나 몽치의 이미지와 교모히 잘 섞여 시너지 효과를 내었습니다. 먼저 해도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도사는 동학 1세대인 운봉 양재곤의 조카이고 본명은 성도섭입니다. 중인 출신인 그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특히 풍수지리에 강했습니다. 이런 지식에 능청스러운 성격까지 갖췄으니 사람들은 그를 해도사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고 혼자 생활하는 그는 강쇠의 어머니와 어린 딸이 한꺼번에 죽었을 때 먼저 강쇠에게 다가가 장례 절차를 주관해줬고 이를 계기로 강쇠는 자신의 아들 휘의 선생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지리산 자락에 각자 터를 두고 강쇠와 해도사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해도사는 강쇠를 통해 관수와 나머지 동학 세력들과의 인연도 맺게 됩니다. 해도사는 산에서 발견한 어린 몽치를 거둬서 키웠고 도서람 주지스님이 된 소지감과 함께 콤비로 어울리며 동학 세력의 끄트머리에 가담하기도 하고 징병과 학병을 피해 지리산으로 도피한 청년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이범호라는 청년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범호는 밑에서 설명하는 이범준의 사촌 동생입니다. 다음은 소지감입니다. 소지감은 이범준의 외사촌형이자 민지연의 외사촌 오빠입니다. 소지감을 설명하면서 그 주변 인물인 이범준, 민지연, 그리고 하기석까지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범준은 관수와 함께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을 주도했고 군자금 강탈 사건에도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소지감은 이런 이범준을 통해 관수, 강쇠 등 동학 세력들과 토지 중반부터 인연을 맺었고 해도사와 함께 지리산 도서람을 근거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양반 출신으로 친형님이 의병에 가담하여 포살당하고 을사조약으로 충격을 받은 부친은 자결을 했던 가족사가 있습니다. 이후 극심한 방랑을 이어가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불교, 천주교 등 여러 종교와 사상을 섭렵합니다. 친구인 하기서를 도서람에 청구하였고 그로 인해 하기서는 일진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도서람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이때 하기서는 소지감의 외사촌 동생인 민지연과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출가해버린 하기서를 찾아 민지연은 10년 동안 백방으로 돌아다녔고 결국 소지감을 통해 도서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기서를 찾아갑니다. 민지연을 본 하기서, 즉 일진스님은 평정심을 잃고 다시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도서람에서 보관 중이던 군자금을 수송하기 위해 만주로 떠나고 민지연은 자살소동 등을 벌이지만 결국 버려진 아이를 키우며 도서람 인근 작은 암자에서 살아갑니다. 하기서와 민지연의 에피소드는 큰 분량은 아니었지만 그 사연만큼은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저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정의와 겸덕스님의 이야기가 오버랩되었습니다. 다시 소지감으로 돌아와서 소지감은 일진스님이 떠나버린 도서람의 주지스님이 됩니다. 도서람은 토지 중후반부부터 동학 및 독립운동 세력의 근거지가 되는 곳이고 본격적인 징용, 징병이 시작될 때 청년 학생들의 도피처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서인은 연학을 통해 비밀리에 이곳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소지감은 도서람의 주지스님을 맡은 뒤로 더욱 존재감을 키워갔고 토지 후반부로 갈수록 해도사와 함께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동학 세력인 송관수, 김광세, 장현학, 해관스님을 먼저 살펴본 뒤 중후반부부터 존재감을 드러냈던 해도사, 소지감,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동학 세력들을 간단하게 마저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운봉 양재곤입니다. 그는 동학 1세대로서 가보년 동학 농민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산속에서 응가하며 지냈던 인물입니다. 별당아 씨를 묘양산에 묻고 홀로 돌아온 환희를 우연히 산에서 만나게 된 그는 대번에 환희가 동학당 대장 김계주의 아들임을 알아봤고 환희가 동학 잔당을 다시 규합하려 할 때 환희에게 힘이 되어줬던 인물입니다. 양재곤은 해도사의 외삼촌입니다. 다음은 윤도집입니다. 도집이란 동학 내 직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윤도집은 성이 윤씨이고 이름이 도집이 아니라 그냥 윤부장과 같은 호칭인 것입니다. 윤도집은 동학 세력 내에서 환희와 비슷한 리더 위치에 있었고 그로 인해 매사에 환희와 대립했던 인물입니다. 그 대립은 동학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고찰이었지 아래에 소개할 지산만처럼 대놓고 환희를 적대시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산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환희와 강쇠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여 몇 번 죽이려는 시도를 했었고 강쇠하고는 동학 모임의 동굴에서 피 터지게 싸웠던 인물입니다. 결국 청일교라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었고 간도에서 돌아온 환희를 경찰에 밀고 해 환희의 죽음을 앞당겼던 인물입니다. 나머지 조막손 송가, 산청의 이석포 등 여러 동학 인물들이 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 오늘 동학 세력의 소개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7탄에서는 서희와 쌍벽을 이룰 만큼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던 또 다른 여주인공급 인물인 임명희와 그의 가족,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 중심 인물 관계도 7탄을 시작하겠습니다.
7탄에서 소개될 인물들은 토지 중후반부터 소설의 여주인공급으로 점점 부각되는 임명희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먼저 임명희의 아버지 임역관부터 시작합니다. 임역관은 역관, 즉 통역관 출신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실제 이름은 임덕구입니다. 임역관은 토지 2부에서 간도에 있는 서희가 공로인을 통해 서울에 있는 조중구의 재산을 하나씩 빼앗을 때 공로인을 도와준 인물이고 그 인연으로 인해 서희는 훗날 임역관의 집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임역관은 3.1운동 시위에 참여하다 일본군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 임명빈은 토지 6권에서 처음 등장하는 서울 개화 청년들 중 한 명입니다. 서울 개화 청년들은 간도에서 돌아온 상현이 서울에서 정착하며 지낼 때 만났던 인연들인데요. 서희돈, 황태수, 임명빈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양반가의 후손이거나 중인 출신으로 부를 쌓은 집안의 후손들이었고 일찍부터 동경 유학을 통해 신식문물을 익혔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상현을 통해 서울에서 기생생활을 하는 기와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사실 임명빈은 조금 어정쩡한 인물입니다. 서희돈처럼 고집이 세고 독립운동에 끝까지 헌신한 인물도 아니고 황태수처럼 돈이 많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중인 출신이었고 신식 공부도 했지만 자신의 학식이 식민지 삶 속에서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정쩡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식민지 지식인의 무력한 모습을 잘 표현한 인물이었습니다. 3.1운동 때 아버지 임역관은 일본군 총에 맞아 죽고 자신은 시위 주동자로 엮여 투옥되었기에 당시 임역관의 집에는 임명희와 임명빈의 아내 백씨만 있었습니다. 이때 서희가 임역관과의 인연으로 이 집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연을 맺었기에 훗날 서희의 장남 황국이 서울로 중학교를 올 때 임명빈의 집에서 기거하며 학교를 다녔고 이런 인연으로 서희와 임명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여동생 임명희가 조영아와 결혼하자 그 집안에서 세운 중학교 교장을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동생을 팔아 교장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빈은 무능력하긴 했지만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희가 용화와 헤어지기로 결심하자 자신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며 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사표를 던집니다. 친구 서희돈이 계명의 사건으로 투옥되자 황태수의 자금으로 옥바라지를 했고 자신도 병세가 악화되자 명희의 권유로 지리산 도소람으로 떠나 그곳에서 소지감, 해도사와 함께 마지막을 보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서희돈, 황태수를 먼저 살펴보고 임명희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희돈은 키는 작지만 대추씨 같은 깡깡함이 있고 다방면에 학식이 풍부한 청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배짱과 입신까지 있으니 책을 읽는 내내 그의 이미지는 고집세고 깐깐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는 상현을 통해 알게 된 기와와 잠시 함께 살기도 했지만 이내 곧 기와를 떠납니다. 자신이 기와를 떠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상현과 기와가 함께 사는 것을 보고 이들을 질투하며 후배 상현에게 괜한 오기를 부리기도 하지만 둘의 다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선우신과 함께 관동 대지진의 참상을 받고 이후 계명회라는 사회주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길상이 그리고 조금 후에 살펴볼 유인실, 유인성 남매가 계명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서희돈은 계명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투옥됩니다. 황태수는 거상 황춘배의 아들입니다. 돈이 많고 성격이 수도분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서희돈이 계명회 사건으로 투옥되었을 때 임명빈을 통해 옥바라지를 부탁하며 자신이 모든 자금을 대줍니다. 이런 황태수는 나중에 길상과 사돈지간이 되는데요. 바로 황태수의 딸 황덕희가 길상이의 장남 황국과 혼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임명희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명희는 서희와 견줄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빼어난 인물로 그려집니다. 서희가 예쁘지만 쉽게 범접하기 힘든 기품 있는 여자라면 명희는 가녀린 느낌과 세련된 이미지가 교묘히 섞여진 여자로 그려집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3.1운동으로 인해 임혁광과 임명빈이 부재 중일 때 상현은 왕래를 통해 명희가 살고 있는 집을 돌봐줬습니다. 명희는 내심 그런 상현을 좋아했고 상현의 하숙집까지 찾아가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상현은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이후 오빠 명빈이 출소하게 되었고 명빈은 명희가 아직까지 시집가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부재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서둘러서 혼처를 알아보겠다고 압박합니다. 명희는 우연한 기회에 선배 강선혜와 함께 조영아 집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조영아와 그의 동생 조찬아 모두 명희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당시 조영아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자신의 동생 찬아가 명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처와 이혼해버리고 명희와 바로 재혼합니다. 명희는 용아와 결혼한 뒤 박제된 학처럼 살아갑니다. 소유욕이 강했던 용아는 명희도 일종의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고 명희와 동생 찬아와의 관계를 늘 의심했습니다. 명희는 이런 용아의 의심과 학대 속에 결혼 생활을 겨우 유지했지만 결국 용아와 헤어지게 되고 통영으로 내려가 친구 길려옥의 도움으로 학교 선생님을 하며 홀로 서기에 성공합니다. 이후 용아가 자살하자 자신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가지고 서울로 돌아와 유치원을 운영했고 양현이 상현의 딸임을 알게 된 뒤부터 양현을 딸처럼 생각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영광과의 연애, 새언니 황덕희와의 사이에서의 여러 갈등 등 양현도 서희에게 말하지 못하는 여러 말들을 명희에게 하며 둘은 특별한 유대관계를 유지합니다. 소설 말미에는 건강이 나빠진 오빠 명빈을 도서람에 요양차 보냈고 거금 5,000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임명희의 남편 조용아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아의 아버지 조병모는 남작이었습니다. 남작이라는 것은 서양 귀족 자기인 공작, 백작, 남작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한 뒤 거기에 조금이라도 공이 있는 친일 인물들에게 이렇게 듣기에도 생경한 서양 귀족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도 백작 자기를 일본으로부터 하사받았었죠. 소설 속 조병모도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조병모는 남작을 하사받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조병모 남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조병모 남작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남 조용아, 차남 조찬아입니다. 두 아들이 모두 명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명희를 요물이라고 생각하며 싫어합니다. 그의 장남 조용아는 집안의 실질적 당주로서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추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소유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의 본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뒤 곧바로 명희와 결혼합니다. 그는 늘 동생 찬아와 명희 사이를 의심했고 이를 이유로 명희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결국 명희가 자신을 떠나자 자신의 기회학교 여선생으로 재직했던 유인실을 갖기 위해 또다시 욕심을 냈지만 결국 폐암으로 투병하다 화장실에서 자살합니다. 조찬아는 형에 비해 매우 인간적입니다. 형과 함께 처음 본 명희를 찬아도 좋아했지만 형 용화가 먼저 결혼을 했기에 이제 형수가 되어버린 명희를 먼 발치에서 마음속으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이후에도 형 용화가 명희에게 가하는 정서적 학대를 보며 마음 아파하다가 명희가 용화와 헤어지고 통영으로 가자 한 가닥 희망을 갖고 명희를 찾아갑니다. 그때 유인실 오가타가 동행하죠. 그러나 통영에 있는 명희는 찬아에게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의 아내 노리코와 지내다가 조금 후에 살펴볼 유인실과 오가타 사이에서 태어난 쇼지를 거두어 키웁니다. 이제 임명희의 개인적 친구, 선배, 제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에서 임명희가 등장할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인물은 임명희의 학교 선배인 강선혜였습니다. 강선혜는 신부는 중인 출신이지만 재력이 짱짱한 마포 강서방의 외동딸입니다. 화려한 외모만큼이나 마음의 기복도 심하고 변덕스러웠기에 차분한 임명희와 늘 비교되었고 그녀로 인해 명희가 더욱 돋보이고는 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강선애는 재력을 바탕으로 문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지만 남성 위주의 문인들은 쉽게 그녀의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잡지사 청조를 후원해주는 것이 인연이 되어 발행인 고노송과 재혼하게 되었고 이후 고노송의 학식에 매료되어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갑니다. 남편 고노송은 불온소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임명희의 친구 길여옥입니다. 길여옥은 임명희의 학교 동창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한 뒤 여수에서 교회 전도사로 살아갑니다. 조영아와 이혼하고 홀로 서기를 위해 찾아온 명희와 여수에서 함께 보냈고 이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명희에게 통영의 학교를 주선해 줍니다. 그런 여옥의 옆에는 최상길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최상길은 여옥의 전 남편 친구인데요. 여옥이 이혼한 뒤에도 여전히 둘은 친구로 지냈습니다. 토지 후반부에서 여옥은 기독교 반정 공작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는데 그때 최상길은 여옥의 옥바라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출소 후 여옥은 상길과 명희의 도움으로 예전처럼 기력을 찾았습니다. 최상길은 여옥에게 자신과 결혼하자고 초원했지만 여옥은 결혼은 환상이라며 그저 지금처럼 가장 편한 친구로 지내는 게 좋다고 말하면서 그와의 우정을 지킵니다. 참고로 최상길은 도서람 일진스님의 동경 유학 시절 2년 선배이고 이 둘은 모두 소지감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인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인실도 소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습니다. 길여옥, 강선애와 비교해서 보자면 훨씬 이야기가 많은 인물입니다. 유인실은 임명희가 여학교 선생으로 있을 때 제자로 연을 맺었고 동경여대를 나올 정도로 학식이 풍부했지만 독립운동을 택했기에 순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서희돈이 만든 사회주의 단체인 계명회에 오빠 유인성과 함께 가입했고 불법 유인물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희돈, 길상 등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됩니다. 출감 이후 조용화의 기예학교에서 학생들을 잠시 가르쳤는데 이때 명희와 이혼했던 조용화가 유인실의 까칠하고 아름다운 매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일본인 오가타를 자신도 좋아했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일본 남자와 결혼할 수는 없다며 오가타를 계속 밀어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통영에서 오가타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하죠. 이후 유인실은 오가타의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오가타 몰래 동경에서 아이를 낳아 위탁소에 맡기고 떠납니다. 이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차나는 유인실의 부탁대로 오가타에게 비밀로 하고 그의 아들 쇼지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웁니다. 일본을 떠난 유인실은 만주로 건너가 심수행, 윤광호 등이 있는 독립운동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합니다. 토지가 끝날 무렵 그곳에서 오가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아들 쇼지에 대해 오가타에게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가타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당신은 독한 여자라고 말했지만 결국 떠돌아다니는 자신보다 조차나 밑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차나에게 계속 아이를 부탁합니다. 아이를 뺏길 거라 생각했던 차나는 오가타의 말을 듣고 안도하고 자신의 아이처럼 쇼지를 계속 키웁니다. 유인실에게는 오빠 유인성과 언니 유인경이 있는데 소설 속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8탄에서는 공노인, 권필흥, 장인걸, 주가비, 송장환, 오기내, 심은구, 심운해, 심수행, 윤광호 등 주로 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중심 인물관계도 8탄을 시작하겠습니다. 8탄에서 소개될 인물은 공노인, 권필흥, 장인걸, 주가비, 송장환, 오기내, 심은구, 심운해, 심수행, 윤광호 등 주로 간도와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비중이 적은 경우에는 그 인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입니다. 책을 읽으며 제가 머릿속에 상상한 공노인의 이미지는 마치 무협영화에서 자신의 힘을 죽이며 제자를 가르치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공노인의 존재는 토지 2부, 즉 서희 일행이 간도에 가서 정착한 다음부터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용의를 갑자기 떠난 월선이가 강원도 삼산장수를 따라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삼산장수가 바로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인 것입니다. 공노인은 간도 용종촌에서 객주집을 했기에 여러 정보와 사정에 밝았습니다. 당시 객주집은 나그네의 숙박을 해결해주는 여관 역할도 하고 상인들의 물물 교환 역할도 하는 곳이었으니 모든 정보는 객주집을 통해 서로 교환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작가는 조중구를 피해 간도로 간 서희 일행이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으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노인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미리 배치해뒀던 것입니다. 서희의 재력과 길상이의 행동력 그리고 공노인의 정보력이 맞아떨어지면서 서희는 간도에 간 지 3년 만에 용종촌 최고의 부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공노인은 조카 월선이가 국밥집을 차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줬고 7군 이후 서희가 서울에 있는 조중구에게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할 때는 서울과 간도를 오가며 조중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섭니다. 조중구는 일면식도 없는 공노인이 접근하자 처음에는 거리를 두지만 이내 곧 공노인의 재력을 확인한 뒤 그를 곁에 두며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돈은 서희의 돈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시작한 조중구는 공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담보 잡혔던 땅을 하나씩 빼앗기게 되었고 공노인은 그 땅 문서들을 서희에게 다시 하나씩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그 땅들 역시 원래 주인은 서희였습니다. 이렇게 서희는 조중구에 대한 복수를 공노인을 통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임명빈, 임명희의 부친인 임역관이 공노인과 조중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었기에 훗날 임역관이 죽고 임명빈이 3.1운동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 서희는 임명빈의 집에 돈을 대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명실공히 간도의 실력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공노인에게는 친자식이 없었고 송혜라는 양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혜는 길상이를 흠모했지만 길상이 자신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알게 된 김두수는 송혜를 꿰어 겁탈해버리고 이후 송혜는 김두수의 밀정 노릇을 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결국 송혜는 자신의 밀정 노릇을 길상이와 공노인에게 들키게 되고 결국 공노인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난 송혜는 봉천에서 이미와 함께 술집 생활을 한다는 등 이야기에 잠깐씩 등장하다가 결국에는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송혜까지 사라진 공노인에게는 의지할 만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핏줄인 월선이가 암으로 죽자 월선이가 친자식처럼 키웠던 홍희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훗날 홍희가 가족과 함께 간도로 왔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홍희에게 물려줍니다. 홍희는 공노인이 물려준 많은 재산으로 자동차 서비스 센터 등 사업체를 운영했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독립자금을 대주고 관수 등 주위의 지인들을 살펴주며 살았습니다. 공노인과 그 가족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주가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비는 서희 일행을 따라 간도에 간 용의가 친구 영팔이를 따라 퉁포슬로 농사 짓기 위해 갔다가 잠시 용종으로 돌아올 때 산길에서 만난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걸쭉한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 가족이 없어 용이 영팔이 가족들과 친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소리를 곧잘하고 말을 잘했기에 주가비의 주변에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수염이 덥수룩하고 힘이 좋은 한 사나이.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나이. 강가에서 갑자기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는 사나이. 이런 주가비의 모습을 보며 저는 개인적으로 니코스 카자잔키스 작가의 그리스인 조르바가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 역시 주가비처럼 아주 자유로운 영혼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이 책도 요약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가비는 이야기 속에서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등장할 때마다 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나이였습니다. 우연히 만난 강우규 노인을 따라 나서면서 용의와 헤어져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나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더 이상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작가는 해관 스님과 주가비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흐름에서 빠지는 인물들을 제법 설정했고 이들을 통해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모를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독립운동가 장인걸입니다. 장인걸은 얼굴에 있는 큰 반점 때문에 별명이 점박이인 독립운동가로서 당시 간도 등지에서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순사 김두수를 미행하고 덮쳤지만 정작 김두수는 놓치고 그 옆에 있던 금녀라는 여자만 인질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금녀는 장인걸이 자신을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드디어 김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장인걸은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금녀를 독립운동가 시문회에게 소개시켜줬고 이후 금녀는 시문회의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됩니다. 금녀는 장인걸을 좋아했고 장인걸 역시 금녀를 좋아했지만 장인걸에게는 이미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처가 일본군들에게 살해되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을 향한 금녀의 애정을 애써 외면합니다. 장인걸은 이동진, 권필흥, 시문회 등과 함께 만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중심 인물이기에 간도를 배경으로 하는 토지 2부, 그러니까 토지 5곤부터 8곤까지에 자주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자연스럽게 권필흥과 시문회도 살펴보겠습니다. 권필흥은 이동진과 함께 간도 독립운동을 이끄는 리더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동진보다는 나이는 어리지만 특유의 강단과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입니다. 간도에 온 환희가 권필흥을 처음 대면하며 조선의 늑대가 만주의 늑대를 만났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권필흥은 간도 독립운동가의 리더라는 이미지 이외에는 이야기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시문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문회는 러시아 연추에서 세리판 심으로 불리는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으로서 온유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청부업자로서 상당한 자산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러나지 않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고 후원했습니다. 이동진, 장인걸 등이 연추에 가면 시문회의 집에서 숙박을 했고 장인걸은 이런 시문회에게 금녀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시문회에게는 심수행이라는 딸과 윤광호라는 사이가 있습니다. 심수행과 윤광호는 하얼빈에서 약국을 하며 독립운동가들을 후원합니다. 이들 부부는 오가타와 유인실의 관계를 알게 된 뒤 그 둘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고 이야기 후반부에서 이상현, 서기, 두매를 홍희와 함께 돌보기도 하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거처를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문회에게는 형 심운구가 있습니다. 시문회가 러시아로 귀화한 조선인이라면 형인 심운구는 중국으로 귀화한 인물입니다. 하얼빈에서 약종상을 크게 성공한 심운구는 동생 심운회가 러시아 연추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초반에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운구에게는 심재용이라는 아들이 있고 심재용은 아버지의 사업체를 모두 물려받아 하얼빈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재용은 하얼빈에서 약국을 하는 사촌 동생 심수행 부부가 자리를 잡을 때 도와주기도 했고 홍이나 다른 인물들이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 권에서 관수의 아들 영광이 홍이를 찾아 하얼빈으로 왔을 때 홍이는 영광을 심재용이 운영하는 카바레의 악사로 취직시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장원과 그의 가족에 대해 살펴보고 8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장원은 토지 5부, 즉 서희 일행이 간도로 간 뒤부터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아버지 송병문이 지었던 상위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같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상현보다 길상이와 마음이 더 잘 통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용의의 아들 홍이, 강포수의 아들 두매, 의병장 박재수의 아들 박정호 등을 제자로 뒀고
그중 강두매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알고 중국 군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입니다. 비중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장현학과 비슷한 캐릭터로 보였습니다. 장현학이 국내에서 서희의 명을 받아 조용히 많은 일들을 처리한 인물이라면 송장환은 만주에서 길상이나 다른 독립운동가들을 조용히 도와주고 연결시켜줬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송정환에게는 송영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형제관계가 공통적으로 그렇듯 송장환도 형인 송영환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형 송영환은 송병문의 큰 아들이지만 유약하고 의심이 많아 아내 장씨를 의심하고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상이학교를 비롯한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차남인 송장환이 도맡아 한 것이지요. 송영환은 자신의 아내가 스님과 눈이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가 결국 가출하자 아편 중독자가 됩니다. 송영환의 이야기는 소설 전체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8탄의 내용입니다. 8탄을 끝으로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시리즈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지에 나오는 인물들의 숫자가 비록 700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주요 인물들만 뽑아 가족 관계로 묶어서 연결하다 보면 결국 이 시리즈에서 다룬 인물들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정도의 인물들만 알아도 토지를 읽거나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구독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